제가 이 강연장에 올라와서 스스로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요. 제가 명색이 그래도 직업이 교사인데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조영선 선생님이 보여주신 대로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학교 폭력 이야기로 이 학교 안팎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은 저마다 학교 폭력의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의 대책은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구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20cm 내지 30cm만 열어놓도록 못질을 해놔라,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이런 건데요. 가난한 그 자취방, 반지하 자취방에 사는 학생들이 이 방에 습기가 굉장히 많이 끼니까 그걸 대책이랍시고 그 외에 그거 있잖아요. 물 먹는 하마, 그것도 아니라 김에 들어간 제습제 있잖아요. 이거를 학교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미봉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폭력의 원인을 말씀을 좀 드리고 정부의 이런 황당한 대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학교폭력의 대책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것이 있는데 일진처럼 몇몇의 학생들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혹은 폭력적인 문화, 이를테면 게임 같은 것들 때문에 학교폭력이 생긴다는 것, 이런 것들도 흔히 이야기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이야기는 학교폭력의 원인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는 초중고생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학교폭력을 범하는 가해자로 특별한 일진들이 아니라 거의 50% 정도의 학생들이 친구들, 그러니까 한 반의 친구들이 학교폭력을 범한다는 것을 조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정말로 삐뚤어진 학생들 몇 명이 폭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도대체 왜 삐뚤어지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폭력적인 문화를 모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종족 간의 패싸움을 벌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학생들이 폭력적 문화를 모방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력적인 문화를 모방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폭력적인 문화를 모방해서 풀어야 할 그런 분노가 이미 그 전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숫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숫자가 먼저 떠 있어서 먼저 5분의 1입니다. 이 숫자는 주요 일간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청소년들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학생의 비율입니다. 이런 숫자들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신문에서요. 그 다음에 10분의 1, 이것은 분노 폭발형 성격 혹은 불안장애 편집증 증세를 보이는 인천 초중고생의 비율입니다. 5.5, 이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입니다. 청소년의 80% 정도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이 부족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분노나 아니면 폭력적인 분노를 많이 하거나 폭력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모의고사를 치다가 조는 학생들을 깨우다가 학생들한테 씨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잠결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는 힘들었고 나중에 불러서 차근차근하게 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죠. 그 다음입니다. 70%, 이것은 통계청 발표에서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나타난 청소년의 비율입니다. 발표에 따르면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성인들의 스트레스보다도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이 정도 자료만 살펴봐도 사실상 일부 삐뚤어진 문제화된 학교폭력의 원인이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크든 작든 학생들을 삐뚤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 교육체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조사들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에서 압도적으로 1위로 꼽히는 것은 성적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수면 부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학교 시스템과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학교 시스템의 운영 원리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쟁과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경쟁이 구현된 핵심 제도는 시험과 성적 그리고 등수입니다. 경쟁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선 그 자체가 심각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승리가 내 패배가 되는, 나의 승리가 친구의 패배가 되는 그런 성적 구조 속에서 친구 사이가 망가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흔한 사실입니다. 또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자신의 삶과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을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한 학생이 글짓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왜 글짓기를 하지 않고 자고 있니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어차피 이런 글짓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상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 같은 애들한테 하는 게 저 같은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앞에서 어떠한 대답도 하기가 참 힘들고 씁쓸하고 안타까운 뒷맛만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은 학생들이 자신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게 만듭니다. 경쟁, 특히 성적 경쟁은 또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조례 제정 운동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차별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던 학생들이 거의 50%나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사실상 성적을 기준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까 조영서 선생님 발표에서도 얼핏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신규교사일 때 한 부장교사로부터 아주 친절한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잘 잡으려면 그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네 말을 잘 듣고 착한 학생들을 네 편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네 말을 잘 듣지 않고 잘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일부러 쪼아라. 그러면 학생들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친절한 가르침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비공식적인 것뿐 아니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전교회장의 출마 자격에 제한을 준다든가 수준별 반을 편성한다든가 우수반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에게만 좋은 대우를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공식적인 학교 운영상의 불평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과 불평등은 폭력을 양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세계은행에서 1970년에서 94년까지 세계 50여 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불평등한 사회가 폭력과 살인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폭력과 불평등의 관계를 다룬 굉장히 다양한 조사들에서 완전히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학생들을 괴롭게 하는 이 경쟁을 학교에서 억지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통제입니다. 통제는 교칙, 징계, 상벌적, 교복과 복장 등으로 구현이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교칙이 반드시 경쟁을 강요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실내화를 신는 문제라든가 담배를 피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성적 때문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혹은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을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통제는 경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통제는 우선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분노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학교폭력의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학생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아까 벌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짜증과 우울감은 학교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작년에 징계를 담당하는 교사였는데 징계를 내리면서 학생들이 보여준 짜증과 이 우울감을 보면서 과연 이 징계가 학생들의 어떤 행동이 발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통제는 그 자체가 폭력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르칩니다. 예컨대 굉장히 흔한 통제 방식인 체벌과 욕설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잘못한 놈은 맞아도 된다 혹은 욕을 들어도 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있는 경기도에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았을 적만 해도 저는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쌤, 쟤 좀 때려가지고 잡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통제는 학교폭력의 해결과도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도 정반대입니다. 한 번은 다른 반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니네 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체 왜 그거를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담임선생님은 저희 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통제가 심화되면은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됩니다. 학생들의 진지한 고민보다는 학생들이 두 발이 제대로 되었는지, 명찰을 제대로 달렸는지, 식당에서 줄을 서는지 이런 자질구레한 규칙들을 지키는지에 집착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감시자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눈뜬 장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경쟁과 통제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거나 혹은 그것을 강화시키고는 하는 기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학교에서의 경쟁과 통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단순하게 말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대체 그 경쟁과 통제를 누가 만들어내며 대체 왜 만들어내는 것인지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경쟁과 통제가 일상이 된 비인간적인 학교 체제를 변화시키고 거기에서부터 태어난 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 교육체제의 경쟁과 통제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정부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책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중고 교육과정을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황당한데요.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시험 문제가 글자가 몇 포인트인지, 자간 간격은 몇이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점수는 0.00점, 즉 두 단위까지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등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는 몇 문제를 내라, 객관식 평가는 몇 문제를 내라, 이런 굉장히 세부적인 평가들까지 국가가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학교의 심각한 이 통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공표돼서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들이 자율성을 보장받는 등 통제가 완화될 법적 근거가 생기니까 교과부에서 나서서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방을 놓는 걸 보면 정부야말로 이 통제들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주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국가의 교육 운영 권한이 매우 강한 반면에 일선 학교에서 현장 교사들이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이 매우 약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경쟁과 통제를 정부가 경쟁과 통제를 핵심 원리로 교육을 운영하니까 이 정부를 바꾸면 교육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경쟁 교육을 강화해온 정부인데 이들이 바뀌면 교육이 바뀔 수 있을까요? 가령 그것은 역대 정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는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경쟁이 강화되도록 하는 7차 교육과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는 고등교육을 서열화하는 자사고를 도입을 했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가 교육에서 경쟁을 매우 심화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이명박 정부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 따라서 훨씬 나은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핀란드나 노르웨이 등과 같이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이상과도 같은 이상적인 평화롭고 자유로운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도 역시 1970년대 중후반 이후에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신자유주의가 강화되고 나니까 지금은 그 나라들에서도 역시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정부에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경쟁과 통제라는 것은 이 학교의 운영 원리는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운영 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평범한 학생들 혹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시험을 없애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평범한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성적은 어떻게 되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성적은 안 내면 되는 거죠? 그럼 평범한 사람들이 다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뽑나요? 아니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는 대학을 평균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평범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좋은 직장을 갈 사람은 어떻게 뽑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학교에서의 경쟁과 서열화는 학교 바깥의 이 사회에서의 경쟁과 서열화와 곧바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통제하는 행위 역시 이 사회의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노동자들이 순종적으로 이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불합리한 통제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문제제기 없이 순종적으로 따르기를 바라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80년대 공장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기 전에 노동자들에게 머리를 깎이고 복장을 단속하는 그런 문제들을 불과 몇 년 전에 혹은 지금까지 특정 도시들에서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동일한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것 역시 통제하기 쉬운 표준화된 개인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사실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학생들을 차이가 있게 대우하는 것이 그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수많은 학생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온갖 편견들을 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과 혹은 괴롭힘을 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가난하거나 혹은 외모가 부족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춤이나 노래, 체육 등의 예체능을 못하거나 뭐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드라마니, 소설이니, 만화니, 광고니,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퍼뜨립니다. 몇 년 전에 방송에서 남자들 중에 180cm가 안 되는 사람들이 루저라고 이야기했던 루저적 화문을 보십시오. 그것은 절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편견을 그가 이야기를 했던 것일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보면 저는 루저이긴 하겠지만 저는 제가 루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의 경쟁적인 성격과 통제를 없애거나 혹은 정부를 바꾸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은 경쟁과 이 통제가 학교만이 아닌 이 사회의 성격이고 그것이 학교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는 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비인간적인 사회체제를 바꾸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 당장의 해결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정부의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미친 교육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자들이니만큼 특별한 관심과 함께 분노를 가지고 좀 이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살펴보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학교폭력 대책을 운영한다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운영 원리는 학교폭력을 실행한 학생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을 출석을 정지시킨다거나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다거나 일진경고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학교폭력을 해결하지 못한 교사들을 비난하고 징계하는 방식입니다. 복수담임제,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어떤 승진의 인센티브를 주기 혹은 학교폭력 은폐교사 징계하기 등이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올 초에 학교폭력을 해결하지 못한 교사가 징계된 뉴스를 보고 저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은 우선 학교폭력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용지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학교폭력은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해 학생이라고 징계를 해버린다고 생각하면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가 좋아질까요? 저는 그보다는 사이가 더 나빠지고 학교폭력이 더 음성화되어서 심각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수담임제는 교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반을 2명의 교사가 담당을 한다는 것인데 어차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지 않은 한 이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관심은 전혀 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도 있는데 복수담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업도 들어가지 않고 얼굴 한번 보지 않은 그 반의 학생들을 복수담임이라고 2반 내지 3반씩 복수담임제를 하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의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이 대책의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 학교폭력을 양산하는 체제를 만들고 운영한 자신들의 책임을 갖다가 교사와 학생들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학생들이 온갖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경쟁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체제를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또한 교사들을 뽑지 않고 업무 부담만 늘려서 학교폭력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정부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무려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들이 문제라고 하면 정부를 상대로 이 폭력적인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비유를 하자면 학생들에게 패싸움을 하라고 판을 짜준 놈이 이 패싸움이 너무 심해지니까 몇 명이 죽고 비난이 거세지자 선수들의 폭력성과 그리고 싸움을 말리지 못한 심판을 비난하는 꼴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패싸움을 하던 학생과 그리고 심판을 맡던 교사들이 모두가 함께 패싸움을 하는 이 판 자체를 깨버리려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당장 해볼 만한 학교폭력 논의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간의 권력관계를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삼는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책으로는 학급 안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인정해주고 학생들의 권위를 평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현을 시켜주고 학급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력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힘이나 외모, 춤, 이런 자본주의적인 편견들이 서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학급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몇몇 민주적인 선생님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생님들의 학급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법에는 이 해법을 진정으로 모든 학교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학생을 서열하고 그 재능을 획일화하는 경쟁적이고 억압적인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관점을 반드시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의 경쟁력인 일부의 정책들만 바꿔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고사와 고입선발고사, 학벌체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입선발과 학벌체제 등은 경쟁과 통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저도 이것을 완전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부 정책들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경쟁과 통제 전체를 없애기에는 다소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경쟁과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제고사 등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없애야 할 텐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지배하는 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학벌체제를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런 전략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40%, 장관의 60% 정도가 서울대 출신인데 학벌과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의 계급이 굉장히 깊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회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사회변혁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없애는 것보다는 학교폭력으로 일어난 피해와 아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실을 확충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충분히 상담한다거나 혹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학생들을 충분히 관찰을 해서 학교폭력에 잘 대응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바로 그런 대책입니다. 이런 견해는 현재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대응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한국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무려 35명 정도에 이르고 학교별로 상담실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상담조사를 불안정한 인성조사로 채우거나 그나마도 각 학교들을 순환하게 하는 일도 굉장히 잦습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상담실을 확충하는 등의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법에다가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없애야 된다는 관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병의 치료도 중요한 것이지만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저는 경쟁적이고 통제적인 이 학교 시스템이 학교폭력의 원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며 경쟁적이고 억압적인 이 사회 시스템의 일부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해법들 중에서 지금 당장 시행해볼 만한 여러 대책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교육단체들이 말했던 이런 해법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관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학교폭력의 결과에 잘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한다는 이런 관점을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장 시행을 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책들을 학교체제와 사회체제를 변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 대책과 함께 해야 한다는 관점도 견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경쟁과 억압 그리고 차별로 얼룩진 그래서 학교폭력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교육 시스템과 체제를 변혁하는 데 함께하자고 호소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